안녕하십니까. 저는 ITP 기술사회 BP 3기 심화반 권범 기술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찍는 목적이 간단히 기술사 시험과 관련해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게 될지에 대한 간단한 로드맵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사 시험에서 각각 다루는 주제들의 집합들을 도메인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도메인에 대한 로드맵은 보통 다른 심화반 혹은 ITP 교육 플랫폼에서 강정배 멘토님께서 찍은 영상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제 이 로드맵 영상을 통해서 실제 각각의 도메인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되는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트리 구조로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몰랐던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번 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메인 로드맵 개요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사 시험은 어떤 문제, 유형이 출제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보통 산인공, 산업인력공단을 줄여서 산인공이라고 하는데요. 산인공에서 이런 정보관리기술사나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혹은 다른 기술사에 대해서 출제 기준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나와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고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내용은 나오는데 그러한 과거의 기술사 출제 문제들을 바탕으로 유사 도메인을 그룹핑 해보니까 한 10개에서 12가지 정도의 도메인으로 한번 묶어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유사 주제들을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려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IT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다루게 되는 게 사업관리,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 IT라고 하면 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지금 IT가 전 산업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초고대 언어 모델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이 각각의 산업에 침투를 하면서 하부 구조를 이뤄가는 지금 방향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런 어떤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네트워크, 즉 데이터가 어딘가로 전송되기 위해서는 유선, 무선, 이동통신 그리고 위성통신 기술을 이용해야 할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디지털 컴퓨터에 대한 연산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컴퓨터 아키텍처와 OS, 운영체제에 대해서도 배워야 하고 또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주제, 바로 보안, 바로 시큐리티에 대한 주제입니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에 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 자료구조, 이것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면 빠지지 않는 주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요즘에 워낙 핫한 내용이고 어느 신문을 보든지 간에 IT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항상 이런 주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마케팅 쪽 언어로 많이 홍보가 되는 느낌도 적지 않아 드는데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공지능이 매우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통계죠. 통계이면서 보통 데이터 분석으로 이제 다른 심화반이나 어떤 분들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통계 주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영상을 찍으면서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려 봤는데요. 지금 뒤에 추가로 말씀드리다 보면 이 슬라이드의 명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추가로 이렇게 필기를 해가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는 제가 급하게 이렇게 주제를 한번 머릿속에 있는 거를 꺼내서 인출해 본 거고요. 실제로 각각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첨언해서 말씀드릴 도메인에 대해서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꼭 저희 BP 심화반뿐만 아니라 다른 심화반에서도 각자의 어떤 멘토진 분들의 스케줄로 이 도메인이 구성되어 있을 텐데요. 보통 여기서 더 추가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하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 찍은 지 5분이 좀 지나고 있는 시간인데요. 제 권범P의 개인적인 시야에서 이 IT 경영 전략을 어떻게 설명드려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IT 경영 전략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면 보통 IT 경영 전략은 다른 도메인의 주제들과 많이 결합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당연히 이런 경우에 답이 없는 문제인 경우도 있고 답이 있는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나오는 문제에 따라서 본인이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문제의 훈련 경험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IT 경영 전략 나왔을 때 문제가 나온다면, 결합된 문제가 나오면 저는 CTO 관점, 즉 C레벨 관점에서 문제를 많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했었습니다. 즉 CTO는 어떤 기업이나 조직 단체에서 중요한 기술적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기술 경영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CTO의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해 보았는데 저는 어떻게 접근해 보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CTO가 된다면 우리가 어떤 조직의 CTO로 임명이 되거나 선임이 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CTO가 되었다면 제일 먼저 프로세스의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이 CTO 관점에서 세워야 할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 기업이나 조직은 어쨌든 매출을 일으켜야 하고 매출과 함께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는 영업이익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겁니다. 당연히 플러스로 늘어나는 게 좋겠죠. 네, 재무제표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매출과 영업이익의 차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이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CEO 혹은 다른 C레벨 경영진들과 함께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를 세울 것이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IT 측면에서의 어떤 KPI를 세우게 될 겁니다. 어떤 KPI의 인프라 조직이라면 인프라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세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조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빨리 딜리버리 하기 위한 어떠한 일정 기간의 데드라인을 준수하는 게 목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KPI는 구체적인 지표가 언급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프라에 들어가는 서버의 비용을 10% 절감한다와 같은 것들이 그 분기 혹은 1년의 KPI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각 조직의 어떤 처한 상황과 조직에마다 이제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프로세스 전략, 즉 거시적 부분에서의 어떤 상위적인 의사결정을 정한다.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뭘까요? 이제 제가 IT 경영 전략에 대해서 한 가지씩 이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다루는 주제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보시면서 IT 경영 전략의 도메인은 이런 주제를 다루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풀어내고 있구나라는 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 전략을 세웠습니다. 프로세스 전략을 세우다 보면 우리는 핵심 성공 요인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가 당연히 있겠죠. 모든 게 다 중요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인력이 중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직의 구성이 중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거, 이게 중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술, 새로운 기술 뭘 사용해야 할지, 리스크를 줄이고 ROI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MPV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리고 PP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이거 시장조사에서 결정해야 할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있겠죠. 이 경우에 우리는 아웃소싱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즉 아웃소싱도 IT 경영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웃소싱,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들을 외부의 전문가한테 맡겨서 처리하는 방식,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IT 관점에서는 ITO라고도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ITO라고 표현되어 있다. ITO는 PM에서도 언급되는 키워드인데 그 PM에서의 ITO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영 전략에서 IT 아웃소싱을 ITO라고도 표현한다는 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에 맡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계약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겠죠. 발주자와 공급업체 수주자 간에 계약을 할 것이고 SLA와 같은 업무 협약서 작성하고 SLM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관리를 하겠죠. 자, 아웃소싱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웃소싱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프로세스 수립하고 인력 조직 기술 프로세스 다 구축해서 잘 한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떠한 또 이슈가 있을까요? 어떤 측면을 또 고려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혁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스타트업이 됐든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됐든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 즉 IT 대기업이 됐든 아니면 다른 조직이 됐든 간에 결국은 프로세스가 커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신경을 못 쓰거나 그런 부분이 늘어나겠죠. 사실 한 사람이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태스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시간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가 48시간이면 다른 사람보다 24시간보다 2배를 쓸 수 있는 거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24시간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조직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 비효율적인 부분도 생기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입장이겠죠. 자, 지금 계속 CTO 관점에서 접근해보고 있습니다. 자, 비효율적인 부분은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효율이다, 효율이다라는 걸 모르면, 메타인지가 부족하면 이걸 개선할 수도 없겠죠. 이걸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데이터 분석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과정의 프로세스 마이닝 관점에 어떠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즉 문제를 로그들, 즉 사내 시스템들에서 수집되는 로그나 이슈 그리고 PMIS로 수집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떤 개선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혁신을 추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인사이드 아웃 전략, 그리고 아웃사이드 인 전략, 그리고 이것 이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혁신을 추구하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혹은 이 이외에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주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사용해서 비즈니스 액티비티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혁신에 대한 측면을 한번 봤습니다. 네, 혁신에 대한 측면을 봤고,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 찍기 시작한 지 이제 한 11분 정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 우리는 CTO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정보 시스템 뭐가 있을까요? 자, 한번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 제조업이나 다른 여러 가지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비가시성, 무용성의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기업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이거를 고려해야 할 겁니다. 바로 공급망 관점, 즉 공급망 관리 관점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공급망 관리를 통해서 수급되는 원자재들, 이제 BOM으로 통해서 그 자재 명제소를 통해서 관리되는 내부 경영 시스템, 인사 재무 같은 걸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이걸 고객한테 판매를 해야 할 겁니다. 판매하는 방법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B2B도 있을 거고 B2C도 있을 거고요. B2G와 같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자, 여기서 우리는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즉 BI와 올랩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이러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공급망 관리 그리고 고객 관계 관리를 최적화함으로써 우리는 불이익 이펙트가 발생하는 것들을 관리를 해야겠죠. 즉 소비자와 실제 생산자 간의 어떠한 공급망 그리고 이 전체적인 밸류 체인에 있어서의 괴리가 생기게 되면 결국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 근데 이 손해가 계속 심해지게 되면 결국은 적자가 나고 이것은 기업의 어떤 생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정보 시스템의 어떤 부분을 어떤 구조로 갖고 가야 할지, 어떤 식으로 구축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할지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IT 경영 전략 측면에서 한번 공부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시스템, 정책, 잘못 말씀드렸네. 정책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사가 뜬금없이 왜 IT 말이 아니고 IT를 안다고 갑자기 정책이냐? 기술사는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즉 패스트 관점에서 혹은 스팁,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바로 인바이러먼트, 환경 관점에서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IT 경영 전략을 세워나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정리를 하시거나 큰 레퍼런스 모델로서 전자신문 혹은 주기동 그리고 이외의 다양한 특강을 통해서 ITP 특강 정말 잘 해주시고 지금 준비를 해오고 계십니다. 이 특강을 통해서 한번 자신의 생각을 정립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정책은 무엇이냐? 지금 IT 경영 전략과 관련해서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마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ESG 경영 이거 절대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뭐 아리백과 같은 주제들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파리협정에 대해서도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 조건의 개선. 네, 그리고 지금 뭐 정책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로조건, 그리고 어떤 양성평등에 대한 주제들, 그리고 어떤 기업의 IT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죠. IT뿐만이 아니라 오너 리스크라고도 합니다. 네, 그 어떤 기업의 어떤 전문가 집단의 어떤 도덕적 해이 혹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터져 나오는 사건으로 인해서 기업의 어떤 신뢰도가 실추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 총칭해서 오너 리스크라고 부르죠. 바로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ESG라고 하는데 꼭 이 주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ESG를 포함해서 이제 IT 경영 전략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ESG 경영, 비재무적인 지표도 포함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플정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즉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금 정권의 이제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인 디플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플랫폼 경제에 대한 부분도 다루게 될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 플랫폼과 관련된 여러 공정화를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과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기술사적인 관점에서 기술사스럽게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에 대한 자신만의 개념 체계를 들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IT 경영 전략만 말씀드렸는데 벌써 16분이 지나고 있네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각 주제마다 설명드리면 도메인마다 뭐 20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지금 경영 전략 말씀드렸고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PM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IDP에서 PM과 관련된 주제는 지금 강정배 멘토님, ITP 관리자, 기술사회 관리자이신 강정배 멘토님이 PM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PM의 직무를 수행하시거나 예정이신 분들, 그리고 기술사로 획득하셨다면 뭐 어쨌든 이 PM 직무도 포함해서 수행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기술사로서 전문 직무를 수행하게 되신다면 말이죠. 그러면 이 강정배 멘토님 PM 관련된 교육, 이제 PMP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ITP 교육 플랫폼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자, PM은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 PM과 관련하면 PM BOK, PM복이라고도 부르고요. 프로젝트 관리 지식 체계를 영어로 표현하면 PM BOK가 됩니다. 프로젝트의 착수, 실행, 감시 및 통제, 종료에 대한 총체적인 5가지 프로세스 영역, 그리고 10개 지식 영역을 다루는 부분이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바디 오브 날리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거는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디펙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디주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예. 이게 저도 몰랐는데 여담이지만 이게 프랑스어더라고요. 예. 어떻게 이거 불러야 하나 몰라서 좀 고민했는데, 이게 디펙토고 이게 디주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도적 법적 표준을 얘기하고, 이거는 ISO 21500이라고 하는 표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데요. 상대적으로 이거에 비해서, 지금 표시하는 이거에 비해서 러프하게 정의되어 있는 표준이 21500입니다. 표준은 보통 그렇습니다. 다른 표준도 많이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제 러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다소 두루뭉실하거나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러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ISO 21500, 이게 거의 양대 이제 산맥을 이루는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프로젝트 관리를 한다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PMBOK, 지금 시간이 20분 다 돼가는데 20분 안에 끝내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의 착수, 실행, 감시 및 통제 종료, 감이라고 적을게요. 감시 및 통제 종료가 있고, 이 세부적인 지식 영역으로 이제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6판 기준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PMBOK가 7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6판과 7판을 최종적으로는 둘 다 들고 가시되, 이것을 신봉을 하시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시험을 위해서 암기를 하는 방향으로 추천을 드리고, 결국 이거는 실무 산업 현장에서는 하이브리드 관점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 즉 애자일과 예측적 개발 모델을 혼합해서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것. 결국 모든 분야에는 익셉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익셉션들을 다 고려해서 총체적으로 녹여내서 테일러링,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합니다. 커스터라고 적을게요. 네, 이렇게 접근을 하신다는 마음가짐으로 PM을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지식체계, 통합, 범위관리, 일정관리, 원가관리, 그리고 이해관계자 관리, 그리고 조달관리, 계약관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위험관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가 계산 관리와 같은 부분을 포함해서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세부적인 ITO, 여기서 설명드린 ITO는 인풋, 툴 앤 테크닉, 그리고 아웃풋입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주제들은 실제 개별적인 주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 문제의 경우에는 PM의 경우에 CPM과 같은 요소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쭉 그려놓고 전진 계산, 후진 계산을 통해서 프리플롯 과 이제 크리티컬 패스를 찾는 방식으로 일정을 계산하는 기법을 중에 하나가 CPM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원가 계산을 위해서 EVA라고 하는 원가 가치 분석을 통해서 EVM, 그 원가 가치 관리를 하는 EVM이라고 하는 주제, 다 계산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이런 부분도 다 PM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경영 전략과 PM은 전체 중에서 일부만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 분야라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소프트웨어 공학이죠. 이 부분에서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는 공학이라고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립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학은 어떤 문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나 리스크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영역을 공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컴퓨터와 공학이 합쳐진 거죠. 그러면 자,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컴퓨터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와 리스크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학문이 컴퓨터 공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자공학은 뭘까요? 전자적인 물리적인 현상, 전자, 원자, 그리고 어떤 화학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그러한 물리적인 자연 현상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슈와 리스크를 해결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건축공학 혹은 등등 무슨 공학, 무슨 공학 다 똑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소프트웨어 공학은 당연히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와 리스크를 해결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제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바로 이런 주제들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요구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개발, 그 다음에 시험, 테스트죠. 운영, 유지 관리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지금 이거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들어갔다가는 지금 시간이 이제 22분 지나고 있거든요. 아마 다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세한 내용은 언젠가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가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된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제가 이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다루는 주제는 이제 품질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프로덕트의 품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ISO 9126이라고 하는 국제 표준도 알게 되실 거고요. ISO 25010이라고 하는 국제 표준도 있습니다.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내부, 외부 품질 특성, 그리고 실제 사용 품질 특성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나누어 넣은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덕트의 품질 수준에 대한 정의를 한 국제 표준을 ISO 25010이라고 합니다. 9126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품질에 대한,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국제 표준인 반면에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개발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 표준도 있습니다. 이건 CMMI, 그리고 스파이스, 그리고 A-스파이스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분석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안전성 분석입니다. 안전성 분석에 대해서 실제로 안전성 분석에 대한 기법이 있고 또 아키텍처 평가 기법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평가 기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SAM, ATAM, CBAM입니다. 네, 그 영상 보신 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CBAM이고, 제가 발음을 좀 그렇게 들리는데요. 저는 아키텍처 평가 기법 중 하나로 이걸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ATAM, 그리고 아리드 같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전성 분석 기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FTA, 트리 기반으로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을 추적해 나가는 기법, 그리고 FMEA, 하접, 해접이라고도 불리죠. 그 다음에 STPA와 같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기법들이 실제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다루게 되는 주제고요. 이런 주제들이 왜 나오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제들 뒤에 더 설명드릴 거 있는데요. 먼저 이런 품질 프로세스 그리고 안전성 아키텍처는 결국은 우리가 바로 안전, 즉 소프트웨어도 어느 순간에서는 이제 이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안전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러한 기법들이 있는 겁니다. 아키텍처를 어떻게 평가하고 안전성을 평가하고 품질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고 프로세스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고 이게 나오는 이유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의 특징 중에 몇 가지를 꼽아보면요. 바로 무형성이 있고 비가시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소프트웨어, 누가 웹이 됐든 아니면 어떤 솔루션이 됐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됐든 어떤 프로덕트가 됐든 간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기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프트웨어를 그냥 몇 번 이용해 봐서는요.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품질 특성이 어느 수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요소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바로
이러한 기법을 아는 것이 소프트웨어의 안전을 달성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주제를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안전성 분석,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그리고 여러 가지 주제를 좀 더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테스트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유지, 보수, 재사용성 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주제죠. 이것도 표준이 있습니다. 29119라고 하는 표준이 있습니다. 즉 5가지 파트로 나누어지고 개념, 그리고 프로세스, 그리고 어떤 명세, 구조, 경험 기반의 프로세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테스팅을 하게 되는 어떤 내용들을 구분해 놓은 국제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키워드 기반 테스팅도 있고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 테스트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하는 목적은 결국 소프트웨어 어떤 유지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국제 표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주제에서도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해결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개념 체계를 들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고 싶은데 뭐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 프로덕트 관련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바로 떠오르지가 않는다면 바로 이러한 국제 표준 등을 활용해서 접근을 해보면 남들과는 차별화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강조드리고 또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정말 많은 주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아마 확인해 보시고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30분 안에 끝내볼게요. 공학 주제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 바로 감리가 있습니다. 기술사 하면 절대 감리를 떼놓을 수가 없죠. 즉, 감리라고 하는 주제에는 정보 시스템 감리도 있지만 추가로 우리가 사업 위탁관리라고 하는 PMO라고 하는 주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정의가 되어 있냐면 법률 레벨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정부법에 정의가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57조 2항이고요. 이거는 64조 1항. 네,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전자정부법에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이제 법령규, 이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 이 세부 내용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기술사는 정보시스템 감리 PMO라고 하는 제도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세부 절차도 잘 알고 있어야겠죠. 예비조사, 현장감리, 시정조치, 그리고 확인과 같은 부분이 있을 거고요. 감리 부분은. PMO 부분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집행과 사후 관리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포함해서 이것의 각각의 차이점, 감리는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 시스템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활동인 반면에 이제 PMO라고 하는 주제는 이제 발주자 입장에서 프로젝트 관리의 시작 부분부터 들어가서 실제 발주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게 감리이고,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정의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PMO는 이거는 이제 권고사항입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사는 감리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법률 레벨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기술사로 활동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가 감리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있어서 현재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행정망 마비 사태인데요. 네, 세월 시스템 관련된 이슈, 행정망, 세월, 이건 아마 신문이나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현재는 정보 시스템 감리 제도가 개발 감리만 의무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운영 감리, 즉 유지 관리 부분에서의 감리도 필수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하고 나서 그 이후 시점에서만 감리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소프트웨어의 경우 특징 중에 하나가 개발에 들어가는 경우는 한 20% 정도의 코스트가 들어간다면 실제 유지 관리 그리고 재사용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향후에 통계적으로 보면 80%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운영 감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발생한 작년에 있었던 행정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어떤 IT의 생태계를 개선하고 공공 시스템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부분을 고려하는데, 이런 법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감리도 있다. 그리고 감리는 기술사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이 공학 주제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0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1시간 안에 끝내고 싶은데요. 네, 최대한 끝내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서비스입니다. 디지털 서비스는 IT 산업 현장에서 정말 넓게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이제는 뭐 여러 산업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법률 부분에서는 리걸테크라고 하는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 부분에서는 프롭테크가 있습니다. 뭐 제조업 부분에서는 뭐 예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스마트 붙은 요소들 모두 IT와 결합된 무언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점점 뭐 활성화 많이 됐죠. 예를 들어서 금융 부분에서는 이제 핀테크 부분이 있겠죠. 뭐 핀테크, 테크핀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부분도 점점 확산되고 있는 이제 중인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점차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궁극적으로는 ICT 기술과 결합돼서 확장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디지털 서비스는 IT가 적용될 수 있는 정말 넓은 분야를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는 바로서 ICBAM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이것 이외에 이제 기능 안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팩토리, 스마트 그리드, 이제 이건 전력 부분이죠. 에너지 절감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현재 이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스마트 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폴, 이건 좀 여담인데요. 좀 여담으로 좀 그 갓길로 새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영상 길어지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그냥 스킵해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 폴 서비스가 뭐냐 하면 이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도로라고 해볼게요. 각각의 전봇대가 있을 거잖아요. 뭐 지중화돼서 다 이렇게 지하로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전봇대를 이제 외부에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나와 있긴 하지만 뭐 물론 이제 전력을 연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긴 합니다만 뭐 케이블도 연결하고요. 이거 도로입니다. 도로. 이 전봇대입니다. 전봇대. 이 전봇대를 그냥 단순히 전력과 통신을 위한 걸로만 사용하면 좀 아깝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통행을 할 때 신호등도 있잖아요. 신호등. 여기에 뭘 설치하냐 하면 바로 IoT 센서를 결합을 해서 예를 들어 CCTV랑도 결합하고 위기 재난 대비를 위한 뭐 알람 장치도 같이 결합을 해서 지능형 CCTV를 설치를 함으로써 위기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랑 연결을 하는 겁니다. 물론 스마트 시티 안에 있는 통합 관제센터겠죠. 그래서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하나로 이런 스마트 폴이 어떤 막대기라는 의미잖아요. 이 스마트 폴을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구간이나 어느 구에서는 이런 걸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봤는데요. 최근에 점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점점 IT 기술들이 결합이 되고 있다라는 게 현재 스마트 시티에서 다뤄지는 화두 중에서 하나라는 점으로 말씀드리고요. 바로 스마트카 빼놓을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판매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자율주행 차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스마트카 현재 뭐 전기차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요즘엔 하이브리드 차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수소차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자, 스마트카도 중요하게 디지털 서비스 중에 하나로 다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 이제 산업 제어 시스템, 우리가 스카다라고 불리는 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이제 교통, 당연히 스마트 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스마트 교통, 바로 그 ITS 관련된 업무 하시는 분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실제로 이제 협력형으로 안전교통 스마트 톨링 기술들과 결합해서 ICT 기술을 통해서 안전을 더 향상시키는 기술, 지능형 교통 체계라고 할 수가 있죠. 스마트 헬스, 그 다음에 스마트 러닝, 이제 에듀테크, 요즘에 이제 교육부에서 AI 교과서 얘기 나오면서 스마트 러닝 부분도 좀 더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부분도 여기 속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홈, 요즘에 그 IoT 메타라고 하는 주제 다뤄지는 거 보셨을 겁니다. 파편화된 다양한 IoT 스마트 홈 네트워크 기술을 하나로 통합한 이제 메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CSA하고 HSA, 이거는 이제 국내 가전과 외국 가전 제품들이 얼라이언스를 구성해서 통합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논의를 하는 기구인데요. 얼라이언스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IoT 메타에 대한 주제도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는 산업과정에서 디지털 서비스 얘기가 나오면서 각 분야에 IT 기술이 많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디지털 서비스는 어떤 분야를 다루게 되느냐, 이 관점으로 저는 제 개인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면 IoT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스마트 컴퓨팅, 유틸리티 컴퓨팅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되실 겁니다. 이와 함께 나오는 주제들이 디지털 분산 원장,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 예를 들어서 POS, POW, 그리고 레프트와 같은 알고리즘, 그리고 프랙티컬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여기 들어가겠죠, 당연히. 앞으로 감성 인공지능, 엣지 컴퓨팅, 온 디바이스 AI 기술과 결합해요. 사용자가 좀 더 빠르고 강력한 연산 기능을 가진 유저 이퀴먼트를 갖게 됨으로써 이것을 점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전제품 혹은 소프트웨어가 발전하고 있고, AI 반도체 기반으로 여러 가지 뉴로모픽, 즉 사람의 뉴런을 모델링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레벨의 프로덕트가 발전되는 방향, 그리고 소형화, 저전력화, 그리고 초고속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방향의 방향성을 체감하게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을 학습하게 되시면요. 그리고 마지막엔 모빌리티. 요즘에 무슨 주제가 나오고 있을까요? UAM, UVA 주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차이 있는 거 나중에 학습하시게 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정말 조만간 미래에는 스마트 시티, 이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거 건물입니다. 뭐 빌딩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이 위를 특정 항공공역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 LDM 그리고 LEP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LDT 위치 측이 기술을 기반으로 3차원 교통체계가 이제 공중으로 뜨고 다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실증 특례 진행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정말 상상이나 가십니까? 지금 저는 정말 이거 설명드리면서 디지털 서비스가 정말 재밌는 분야고, 네, 알아가면 알아가실수록 나중에는 와, 내가 기술사가 된다면 할 수 있는 일 정말 많겠다. 네,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자, 이 부분과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는 이제 기능 안전. 기능 안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지금 38분쯤에 끝내보겠습니다. 지금 30분 넘어서 이거 시작해서 38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기능 안전과 관련된 대표적인 주제는 당연히 이거는 기술이 발전하면 당연히 안전에 대한 중요성도 여기서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주제가 바로 61508입니다. 61508은 이 기능 안전에 대한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자동차에 대한 기능 안전은 이제 26262라고 하는 게 있고, 61508 아래 26262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공기 안전에 대해서는 2178C, 2178B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런 산업별로 다양한 이건 기술이니까요. 산업별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카, 스마트 산업, 스카다, 그리고 스마트 교통과 관련된 각각의 기능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ISO를 포함한 법과 제도, 기술 표준에 대한 것도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알아가시면 좋겠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이렇게 길게 찍고 있는 거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는 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 38분 디지털 서비스는 여기까지 로드맵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38분부터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이제 DB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네요. 제가 이거 아래쪽에 DB를 적는다는 걸 깜빡하고 빼버렸는데요. DB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먼저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주제는 실제 기술사 시험에서는 조금씩 나옵니다. 조금씩 나오는데 안 나올 때도 있고 조금 나올 때도 있는데, 정보 관리의 경우는 조금 나올 때가 많은 반면에 컴퓨터 시스템 응용에서는 이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통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 트렌드는 조금씩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정답이 아니라는 점,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네트워크 부분은 크게 뭘로 나눌 수 있냐면, 자, 한번 저는 이런 측면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크게 유선, 무선, 이동통신, 위성통신, 그리고 로우 레벨 파워 와이드 에어리아 네트워크와 같은 주제로 나눠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유선에 대해서 배운다면 우리가 흔히 뭐 유선, 무선뿐만 아니라 OSI 이제 7계층에 대해서 배우고 TCP/IP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실 겁니다. 네, 이거 7498, ISO 7498이라고도 하죠. OSI 7계층의 RFC 7498이라고 불린다는 거 한번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CP/IP, 이거는 이제 산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디팩토라고 할 수가 있죠. 네트워크의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 이거는 디주리에 해당하고, 이거는 디팩토에 해당하는 레퍼런스 모델이라는 점 한번 알아가시면 좋겠고요. 이것과 함께 다루게 되는 주제는 바로 QoS에 대한 주제입니다. 바로 네트워크 상에서 패킷이 흘러가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품질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야 할 텐데, 이것에 대한 기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고, 이것을 통해서 대역폭을 관리하고 지토와 같은 요소들을 어떻게 관리하며 통신의 어떤 노화되는 문제들,
그리고 패킷 손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트워크 관점에 대해서 솔루션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학습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라우터와 관련된 것들이 있겠죠. 스위치와 라우터에 대한 기술들도 아마 구체적으로 보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라우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거리 기반의 라우팅 기법이 있고, 그리고 링크 스테이트 기반의 라우팅 기법, 그리고 이거는 벨만 포드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고, 링크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단거리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트워크 부분에서 설명을 아마 다른 서브노트 강의 보시면 알게 되실 거고 또 익숙해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 많은 주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선통신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동통신은 5G, 6G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게 될 것이고, 무선통신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802.11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표준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꼭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무선란에 대한 표준이고요. 지그비도 있을 거고요. 블루투스도 있겠죠. 블루투스입니다. UWB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와이파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적외선도 있을 것이고, 무선통신 기술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초음파와 관련된 것들도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쭉 이것에 대한 프로토콜 스택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실 겁니다. 이동통신은 아까 말씀드린 5G, 6G에 대해서, 지금 이건 5G는 상용화됐고 6G는 연구 중이죠. IMT 2030이라고도 불리는 6G. 이 각각의 이거는 스펙 성능 요구사항이 이제 정의가 되고, 요구사항이 이제 ITU라고 하는 기관에서 제공이 되고, 이것에 대한 성능 스펙을 실제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지 3GPP라고 하는 우리나라 뭐 통신사나 해외 통신자들이 그룹을 해서 이것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등장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세부 기술들에 대해서 학습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술이. 그다음에 위성통신, 요즘에 저궤도 위성통신, 미국의 테슬라에서도 앨런 머스크와 관련된 이제 그쪽, 그리고 이제 아마존과 관련돼서 또 저궤도 위성 통신을 쭉 띄우고 있는데, 명칭이 기억 안 났는데 스타링크라고 하는 게 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위성 통신, 즉 지상과 우주와 위성 간에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기술적인 요소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어서 학습을 하게 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로우 파워 1이라고 하는 기술들, 예를 들어서 시그폭스와 같은 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라라고 하는 기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LTEM이라고 하는 기술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NB-IoT라고 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셀룰러 기반 통신, 비셀룰러 기반 통신인데, 뭐 이런 기술을 포함해서 결국은 이것도 안전을 통신으로 해서 어떻게 달성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에 대한 주제는 항상 또 나오고 있죠. 지금 기능 안전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뭐 감리 얘기하면서 제가 안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경영 전략이나 PM 관련해서도 리스크 관리가 결국 안전에 대한 측면에 어떤 노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네트워크 부분에서도 이 안전, 이 재난 대응 부분을 어떻게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구축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제 보안 전에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말씀드리는 지금 시간이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영상 찍기 시작한 지요. 자, 44분 데이터베이스는 결국 트랜잭션으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는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즉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엄밀히 구분하면 DBMS가 있겠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즉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나오는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안은 좀 DB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주제, 즉 CRUD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삭제하고 갱신하고 읽는 과정의 어떤 일련의 논리적인 연산의 집합, 연산의 흐름, 그리고 연산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주제를 배우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무결성이라고 하는 주제들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데이터의 무결성,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성질, 그리고 무결성과 정합성의 차이점도 아셔야 합니다. 정합성은 데이터의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거. 제가 약간 발음이 약간 사투리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요. 정합성, 그리고 정확성은 다른 겁니다. 이것을 DB 학습하시면 그 차이점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무결성은 뭐 개체 무결성, 속성
계정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릴레이션 무결성 등이 있고, 정합성은 데이터의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성질입니다. 테이블 1과 테이블 2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예를 들어 id 값이 있는데 value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1은 a고 2는 b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같은 의미의 id가 외래키로 있다고 했을 때 f 포렌키라고 있다고 했을 때 여기 value가 1이 갑자기 뭐 BBB라고 들어가 있고 2가 갑자기 ACD라고 들어가 있다. 이게 정합성이 안 맞는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사례를 들어 설명드렸는데 이거를 글로 작성할 수 있는 스킬 그거 연습하셔야 하고요. 네, 무결성, 정합성 차이 말씀드렸고, 자, 회복 기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회복 기법,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암기법이 있고 각자의 암기법을 테일러링해서 이것도 잘 들고 가셔야 하고 또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성 제어 기법 이것도 있습니다. 뭐 락킹, 투 페이지 락킹, 그리고 낙관적 검증, 그리고 MVCC와 같은 기법들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 공간 데이터베이스 유형으로 이런 것들도 다루고요.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요즘에 워낙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을 따라가는 것도 이제 DB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의 역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네, 데이터베이스 정말 많습니다. 그 부분의 유형에 대해서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인베디드 DB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거는 그 IoT 기기 같은 거는 소형화되어 있고 그 하드웨어 자체가 뭐 범용적인 데스크탑보다는 성능이 낮을 테니까 이런 인베디드 DB 넣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QLite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분산 데이터베이스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그 분산 데이터베이스 하면 투명성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겁니다. 사용자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인지 공간 데이터베이스인지 사용자는 당연히 엔드 유저는 이건 모르겠죠. 근데 이거를 어떤 특성으로 잘 감추고 지리적 독립적으로 분산시켜서 IDC 간의 분산도 해가지고 사용자한테 적절히 품질 특성을 보증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학습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NoSQL, 뭐 요즘에 화두이기도 하고 약간 요즘에는 한물간 느낌이 적지 않아 들긴 합니다만 뭐 캡 정리에 대해서도 나올 거고요. 그럼 이제 파셀크에 대한 내용도 나오겠죠. 이제 이 부분은 간단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이제 DB 하면 정규화를 빼놓을 수 없죠. 우리가 이제 모델링 얘기를 하면서 이상현상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뭐 부채꼴 함정이라거나 뭐 균열 함정 같은 얘기가 여기서 나올 겁니다. 모델링, 뭐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모델링을 통해서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수집에서부터 이것을 엔티티와 릴레이션으로 풀어내서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하드웨어 레벨의 DB 용량 산정 그리고 구축까지 하는 부분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현실 세계를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세상으로 사상시키는 방법을 바로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정규화에 대한 주제들, 제1정규화, 제2정규화, 제3정규화, BCNF 정규화, 4정규화, 5정규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정규화를 했더니 조인이 너무 커서 성능이 좋아되니까 반정규화라고 하는 거, 뭐 테이블을 통합한다거나 뭐 속성을 통합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하게 될 거고요. 간단히 주제만 말씀드리고 가볼게요. 이제 튜닝에 대해서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종교와 관련된 이제 조인의 기법들 여러 가지 있거든요. 뭐 네스티드 조인, 그 다음에 소트 머지 조인, 해시 조인, 이런 건 일단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개념 체계를 들고 가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48분 지나고 있는데요. 44분에 시작해서 48분 지나고 있는데 50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의 보안도 신경 써야 합니다. 데이터 관점의 보안, 뭐 접근 제어라던가 허가 규칙을 그랜트라고 하는 명령어로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거, 뭐 데이터베이스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지리 언어, 데이터베이스와 의사소통하는 엔지니어 관점, 개발자 관점에서의 언어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DDL, DML, 그리고 DCL이 있습니다. 네. 뭐 간혹가다 어떤 책을 보면 뭐 DTL, 트랜잭션도 별도로 구분하긴 하던데요. DDL, DML, DCL과 같은 요소들을 이용해서 통신하는데 이 접근 제어 등을 통해서 롤을 뭐 읽기만 부여한다던가 읽기 쓰기를 같이 부여한다던가 롤을 부여할 수 있겠죠. 테이블이나 뭐 데이터베이스마다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주제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샤딩과 파티션이, 이것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사 시험 준비하시면 그 차이점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뭐 CDC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거고 CP에 대한 주제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주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뭐 DQM과 같은 주제들도 있고요. 즉 값 구조, 데이터 구조, 그리고 관리 프로세스를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품질 관리 얘기 항상 나올 겁니다. 품질 관리, 데이터 중복이나 실제 동일한 테이블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비슷한 맥락의 얘기가 중복해서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 5TB만 저장 공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중복 데이터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10TB를 사용하게 되고 이거는 TCO 관점에서의 비용이 너무 크게 증가하더라. 이거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들. 네. 품질 관리, 그리고 빅데이터, 뭐 하둡, 스파크, 스톰 워낙 많습니다. 뭐 카프카, 뭐 아파치 관련된 여러 가지 시리즈들의 오픈 소스. 그 132의 문제 그 정보 관리인가요? 132의 문제 보니까 ELK 스택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빅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엘라스틱 서치를 중심으로 로그 스테이시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기반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식의 어떤 일련의 데이터의 시각화 그리고 적재 그리고 다양한 정보 시스템 발생하는 로그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저장을 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흐름과 파이프라인 플랫폼의 집합을 바로 ELK 스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빅데이터 부분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지킨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좀 지연이 됐는데 자, 이 다음부터는 최대한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요 12시에 시작을 했는데 1시 전에 끝내고 1시간 안에 끝내보려고 했는데 이게 연습이 덜 돼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는 최대한 영상 시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영상 찍기 시작한지요. 자, 보안은 뭐냐 하면 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그리고 부인방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성과 같은 요소들의 특성을 지키기 위한 어떤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인 조치에 해당을 하고요. 이것에 대한 기술들은 여러 가지 접근 제어 관점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 시스템 보안 관점에서의 보안 방법도 있습니다.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점의 보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응용 관점, 어플리케이션 관점의 보안 기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정책이나 제도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삽이라고 불리는 거랑 ISMSP와 같은 것들,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어떤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보호법을 포함해서 데이터 3법 과 관련된 내용도 여기서 다루어질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정책 법적인 부분도 세부적으로 의무 대상은 무엇이고 제외 대상은 무엇이며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이런 심사나 인증을 받고 그 인증이나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심사하는데 항목은 무엇이고 요구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접근 제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접근 통제 액세스 컨트롤이라고도 하는데요. 접근 모델이 있고 그리고 접근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 메커니즘, 접근 모델, 접근 정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겁니다. 뭐 비바, 벨라, 바둘라 모델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관점에서의 보안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단 먼저 네트워크 부분을 볼게요. 네트워크는 IDS, IPS와 같은 주제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의 경우에는 CM이라고 하는 주제도 있고 SOA라고 하는 주제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주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EDR과 같은 내용들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 부분의 보안에 있어서는 또 다른 주제들이 있겠죠. 지금 시간이 53분인데요. 1시간 안에 끝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스템, 네트워크, 응용 보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포렌식에 대한 주제도 있습니다. 데이터 카빙에 대한 데이터 카빙, 그리고 이 포렌식을 할 때의 어떠한 이 디스커버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도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즉 익명화, 가명 처리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가명 처리 기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컨텐츠 보안, 이제 생각나네요. 컨텐츠 보안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컨텐츠 보안, 예를 들어 CDR이라고 하는 기법도 있고 워터마킹, 핑거프린트와 같은 기법들도 아마 다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이런 어떤 보안 주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작성하고 대응 방안 작성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계속 아마 드리거나 아마 듣게 되실 겁니다. 네, 보안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54분 CA OS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A는 컴퓨터 구조고요. OS는 운영체제입니다. CA 주제는 뭐가 있을까요? 자, 컴퓨터 구조는 이제 디지털 컴퓨터를 중심으로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입출력 장치 관점과 제어 장치, 그리고 연산 장치, 기억 장치 관점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출력 장치는 I/O와 관련된 주제, 예를 들어 DMA와 같은 거,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어 장치, 컨트롤 유닛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고요. 연산 장치는 아리스틱, 로직 유닛, 즉 이거 합쳐서 CPU라고 부르죠. CPU와 관련해서 GPU, 그리고 GPU.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ASIC, FPGA,
이건 모델링하는 방법이 베릴로그, HDL과 같은 것들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뉴로모픽, AI 반도체, 지금 이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실 겁니다. 기억장치는 뭐가 있을까요?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서 SSD와 HDD의 차이점, 이제 낸드 플래시와 노어 플래시의 차이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학습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고, 그리고 당연히 뭐 캐시에 대한 주제라든가 이제 해저드에 대한 주제도 여기서 나오게 될 거고요. 캐시 일관성, 이제 데이터 해저드, 구조, 그리고 데이터 제어 해저드 관점의 내용들, 파이프라이닝 주제들, 그리고 병렬 컴퓨팅의 분류는 뭐 어떤 거 있는가, 뭐 프린도 있고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OS, 운영체제는 뭐가 있을까요? 운영체제는 프로세스와 스레드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스레드나 프로세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할 거고요. 이제 상호 배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크리티컬 섹션에 대한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바로 데드락에 대한 내용도 알게 되실 겁니다. 교착 상태. 이것의 어떤 예방 방법, 이제 회피 방법, 발견 방법, 복구 방법에 대해서 다 학습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 각각의 사례들도, 이그샘플도 다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가 알고리즘, 네, 은행가 알고리즘, 뱅커 알고리즘, 이런 것들도 아마 학습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다음 우선순위 역정과 같은 주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맥 교환과 같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문맥 교환, 컨텍스트 스위칭에 대한 내용도 있죠. 문맥 교환. 그리고 인터럽트에 대한 주제도 나올 거고, 워치독 타이머도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주제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학습하게 되실 겁니다. 디지털 컴퓨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로우 레벨로 접근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하고 자료 구조는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알고리즘은 이제 성능 판단 기법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볼 거고요. 뭐 비고 노테이션과 같은 개념이 나옵니다. 세타 노테이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바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주제가 다뤄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해싱에 대한 부분, 암호학적 해시도 있지만 여기서는 실제 해싱, 어떠한 키값이 어떠한 밸류 값이 있다고 했을 때 특정 해시 함수를 통해서 슬롯과 버킷의 데이터가 사상하는 이제 기법, 즉 그래서 이제 간단한 단일 문자열로 바꾸어주는 그 기법을 해싱이라고 하고, 즉 해시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배우게 되는 것이 이제 최단거리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 스패닝 트리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주제인 뭐 동적 프로그래밍 방법이라든가 이제 탐욕 알고리즘, 그 다음에 분할 정복, 그 다음에 백트래킹과 같은 기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시고,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들고 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정렬과 관련된 기법들, 예를 들어 퀵 정렬도 있고요. 뭐 병합 정렬과 같은 것들, 그리고 메모리상에서 정렬하는 기법, 그리고 디스크를 활용해서 정렬하는 기법, 이런 식으로 또 나뉘게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알고리즘은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료 구조는 간단히 이렇습니다. 이때 단순 자료 구조요. 선형, 비선형, 일단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1시간 안에 끝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단순 자료 구조는 예를 들어 뭐 정수형 부분, 데이터 타입을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 소수점, 부동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선형 자료 구조는 배열도 있고 당연히 스택 리스트, 뭐 링크드 리스트 같은 주제가 있을 거고요. 비선형 자료 구조는 이제 트리와 이제 그래프와 같은 요소들이 있겠죠. 이것의 데이터의 어떤 추가 삭제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사용된 연산들은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약 1시간 정도 다 되었는데요. 인공지능하고 데이터 분석은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데이터 분석, 통계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통계 분석은 간단히 말해서 데이터 분석, 비즈니스 가치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방법인 것이고, 다양한 분석 기법이 있겠죠. KDD와 같은 방법도 있고 셈마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공부하시면서 알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 분석 기법을 알기 전에 간단히 이 분석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를 큰 그림으로 그려보면, 우리는 어떤 모집단,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걸 뭐 모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집단을 알면 좋겠지만 시간이나 인력 그리고 비용의 부족으로 이것을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표본 추출 혹은 비표본 추출을 하게 돼서 표본을 추출을 하게 되고, 이 표본을 가지고 어떤 추론을 하게 됩니다. 즉 이 과정을 EDA라고 하게 되고, 이 추론하는 과정을 CDA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추론으로 해서 모집단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데이터 분석을 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평균, 모평균을 추정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표준 편차를 추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표본을 추출해서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화 기법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뭐 시간 시각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간 시각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인포그래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자, 그래서 모집단을 추론하는 것과 관련된 이제 다양한 기법들을 학습을 하시게 될 것이고요. 뭐 가설을 세우고 귀무가설 대립값을 설정해서 어떠한 유의 수준을 성립하고 기각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으로 이제 연구 주제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수용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거고, 아마 계산 문제도 포함돼서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통계에 더 나아가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크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시겠지만, 이 시각이나 언어 그리고 생성형 지능에 대해서 디지털 컴퓨터가 인간의 사고를 하게 학습시키고 추론하고 예측시키도록 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간단히 여러 가지 과거 전통적인 인공지능 기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이제 AI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뭐 전문가 시스템, 퍼지 이론과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유전 알고리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학습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층학습, 딥러닝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부분을 아마 학습을 하게 되실 거고요. 요즘에 워낙 핫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시간 제약을 약 1시간으로 두고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딱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사를 학습하시게 되면 결국은 이걸 갖추게 되실 거예요.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식과 기술 태도 관점에서 본인이 각각의 기술들을,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의 레퍼런스 모델이고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이제 트리가 됐든 아니면 마인드 맵이 됐든 이러한 어떤 개념 체계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또 다양한 자료를 습득을 하셔서 본인만의 의견 그리고 주장을 갖추실 수 있는 바로 기술사스러운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상 권범이었습니다.